뭐 모범생이기는 했어요. 얄미운 모범생. 뭐 했는데 알겠어 근데. 사소한 것에서 즐거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삐뚤어지지 않고 어쨌든 고등학교 잘 졸업하고 재수를 한 게 아닌가. 청소년 시절에 필기를 거의 안 했어. 필기를 거의 안 했지만 좋은 대학에 갔다. 왜? 머리가 다 기억했어. 쏙쏙. 청소년 시가 뭘까? 아, 나 공부 열심히 해야겠어.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시는 청소년 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녹록. 오은 시인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오은 시인이 많은 책을 진짜 매년 내지 않아요? 매년 나오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몇 년 전부터는. 그니까요. 다 또 아주 꾸준하게 또 널리 사랑을 받고 있어서 참 특히 청소년 시집, 네. 이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이 청소년 시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 창비 청소년 시선이 지금까지 나오기로 51권까지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시집 확실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맞나요? 아, 예, 맞다고 하네요. 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시집인데요. 이 시집 만들면서 어땠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청소년 시집을 처음 쓰기 시작할 때 청소년 시라는 게 뭔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청소년 시가 뭘까? 청소년들이 읽고 아, 나 공부 열심히 해야겠어. 친구랑 싸우지 말아야겠어.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시는 청소년 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들이 읽고 맞아, 나 이랬지. 나 그때 그 기분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겹쳐볼 수 있는 시집이 좋은 시집이 아닐까? 청소년 시집에 미덕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너와 비슷한 감정을 느낀 사람이 있어라고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청소년 시집의 역할 같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절로 돌아가는 일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시기에 이해하기 어려웠다거나 혹은 마음이 동해서 어떤 것을 한 경험이 있다면 그게 다 한 편 한 편의 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그 시절에 젖어드는 시간을 좀 오래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청소년 시절에 오는 어떤 청소년이었는데요? 저는 뭐 모범생이기는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는데 얄미운 모범생. 얄미운 모범생? 네. 뭐 했는데 뭐 알겠어 근데. 알겠는데 네. 어떤 얄미움이었어요? 고등학교가 굉장히 외진 곳에 있었어요.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학교가 배정이 되어서 가게 되었는데 너무 놀고 싶으니까 밤에 아이들과 함께 담을 넘고 PC방에 가서 1시간 혹은 길게는 3시간까지 하고 돌아오고 몸에 어떤 그 에너지를 소진시키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노는데 굉장히 최선을 다했던 학생인데 성적도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논 친구들이 너는 왜 잘 보았냐. 같이 놀았는데 같이 놀았는데. 같이 스타로 밤에 갔는데 네. 학교 생활은 빡빡하잖아요. 늘 뭔가 해야 될 게 있고 항상 사방에서 조이는 느낌이 드는 그렇죠. 그런 시기인 거예요. 아, 나는 어떻게든 틈을 만들어서 이 조임을 좀 풀어헤치고 싶은 사람이구나 그때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느꼈던 거죠. 기숙사 생활할 때는 또 밤에 작은 조명을 켜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보드게임을 했어요. 보드게임 그때 뭐 했어요? 시끄럽잖아요 보드게임 하면. 뭐 도둑과 경찰 이런 게임이 있었는데 도둑은 도망 다니고 경찰은 그걸 잡는 그러니까. 것인데 한 번 걸렸죠. 그 상암 선생님이 엄청 혼내실 줄 알았는데 첫 질문이 이건 거예요. 도둑을 왜 잡습니까? 너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치안의 어떤 성격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게임의 설명을 빗대어서 해야 되는지 헷갈려가지고 다들 벙 쪘던 기억이 나는데 그 순간만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 질문에 깊이가 있어서 언젠가는 제가 또 그걸 가지고 시를 쓰지 않을까. 도둑을 왜 잡습니까? 도둑을 옹호하는 분인가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런 느낌은 아닐 텐데 아니면 경찰파인가?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죠. 아마 진짜 뭐 도난 사건 비슷한 게 예. 발생했느냐라는 질문이었을 네. 것 같은데. 예. 네, 아무튼 이렇게 내 삶에서 작은 숨통 트이게 네. 할 수 있는 숨구멍 만들기, 이게 이 청소년 시절에 정말 중요한 네. 기억이었고 나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집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는 요새 제일 좋은 게 산책을 하고 돌아갈 때 아무리 날씨가 쌀쌀해졌어도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길에 요새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골라요. 그걸 먹고 올라가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 사소한 것에서
즐거움 느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비뚤어지지 않고 어쨌든 고등학교 잘 졸업하고 재수를 한 게 아닌가. 아, 죄송했어요. 결론 이상하긴 하지만 이래야 또 이야기는 재미가 있지요. 아니 나 지금 재수 작가님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넘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니까요. 이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시집은 특별판 콜라보 재수 작가님하고 함께하는 그림 시집인데 이제 오은 시인의 시를 만화로 풀어낸 그 그림 시집이라면 사실 저한테 만화 시집처럼 느껴지긴 했거든요. 그런데 텍스트가 그림으로 바뀌는 경험은 사실 쉬운 경험은 아니고 흔한 경험은 아닌데.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제주 작가가 저한테 어떤 시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주 작가는 본인이 아티스트이기도 하지만 독자이기도 하잖아요. 이 독자로서 이 시를 해석하고 거기에 걸맞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야기에 걸맞게, 어떤 상황에 걸맞게, 감정에 걸맞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받아듣는 순간 더 놀라웠던 거죠. 왜냐하면 요청을 해서 그 그림을 그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자기 방식대로 소화를 해서 그림을 그릴 때 이 시가 내가 말하려고 했지만 가려졌던 부분 혹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라고 새롭게 발견되는 부분이 그림 속에 있는 거예요. 아, 시를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시와 함께 더불어 풍부해지는 그림이 여기에 있구나. 어쩌면 이 그림 시집이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 그림이 시를 설명하거나 단순히 묘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가 환기하는 어떤 분위기, 그리고 시가 가지고 있는 여운 이런 것들을 그림에 담아가지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는 즐거움을 함께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앞에 보면은 펼치자마자 이렇게 뭔가 얼룩 같은 게 보이죠, 여러분. 그러네요. 제주 작가님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은하 그거 왜 그런지 알아? 라고 제가 알아 라고 했죠. 마지막 시가 있는데 이 쪽지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에요. 쪽지가 있던 자리였던 거죠. 우리가 쪽지를 쓰려면 종이 귀퉁이를 찢어내야 되잖아요. 그 찢어낸 자국이라는. 얼마 전에 또 중소리를 했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너무 좋네요, 진짜. 작품을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사실은 아무리 몇 시간 동안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나눌 수 없는 것들을 나누게 되는 순간들이 오니까 굉장히 멋진 이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은 시인의 글쓰기는 그 생각을 되게 명료하게 드러낼 줄 아는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 명료한 말하기가 굉장히 강점이고 그 명료한 말하기 속에서 어떤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시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산문들하고 청소년 시집하고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새삼 느낀 게 뭐였냐면 애당초 생각이 굉장히 명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든 상황에 대해서든 굉장히 생각을 명료하게 갖고 있고 태도가 명료하고, 근데 그 태도의 명료함이라고 할 만한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하고도 되게 좀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었거든요. 아주 절실하게 드러나는 어떤 뭐랄까요, 사랑의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마음의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참 잘 드러나는 시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 참 이 청소년 시집이란 형식이 참 잘 어울리는 시인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이 시기가 굉장히 불투명한 시기잖아요. 이 불투명함을 불투명하게 말하기는 싫었던 거죠. 왜 불투명한지를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좀 쉽게 가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는 명료한 것을 불투명하게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불투명한 것을 명료하게 말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건 후자의 방식으로 쓰인 시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불투명한 것조차도 오은신의 필터를 거치면서 말을 했을 때 그 불투명함, 그 불분명함이 아주 강력한 힘을 얻는 명료한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인의 3년하고 이 10대 시절 고등학교 3년은 밀도도 맞아요. 내 삶을 바꾸는 방식도 너무너무 많이 달라지니까 지금의 나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큰 영향을 끼친 시기였기 때문에 그게 더 각별하고 그 시절을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쓰고 계신 청소년 시집 아마도 50번대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야겠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 청소년의 어떤 마음, 그러니까 흔들리는 마음, 그리고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안 좋아지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 이 시집을 썼잖아요. 황희찬 시인은 뭐에 중점을 두고 쓰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청소년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시절은 참 상처가 많은 시절이잖아요. 쉽게 상처받을 그렇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생겼던 10대 시절에 생긴 상처는 제가 이제 30대 후반인데도 여전히 지워지지는 않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아프진 않다고 하더라도 지워지지 않는 종류의 어떤 흔적들이 남게 되는 시기니까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한테는 문학은 글쓰기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당신도 그렇군요. 라는 것들을 좀 알아차리게 되는 과정이고 네네.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런 점이 있었구나라는 것 또한 나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점. 시는 결국에는 시인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죠. 저는 청소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청소년 시절인 나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읽히고 싶은 음. 그 시절의 인찬이가 이런 네. 시를 읽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해주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점은 이 청소년 시라는 의식을 하지 않고 시를 쓰면 그런 부분은 사실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건네고 음. 싶다가 이제 어른으로서의 이 성인으로서의 글쓰기에 조금 더 저한테는 방점이 맞춰져 있고 중점이 맞춰져 있어서 좀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읽기에 독자로 우리는 상정을 하잖아요. 네. 어떤 독자들이 그리면서 이 원고를 작업을 했어요? 제가 2000년대 중반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는 특강 형식으로 다녔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뭐 무수한 학교에 갔겠죠. 가면 그 시간이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가 외부에서 살아왔기 왔기 때문에 지역으로 갈수록 무슨 연예인 온 것처럼 환대도 해주고 그런데 한 명 한 명 쉬는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 고민도 다 많아요. 맞아. 성인이 봤을 때는 되게 자잘한 고민일 수도 있고 금방 해소될 것 같은 고민이지만 당시에 너무나 그 고민이 커다랗잖아요. 그 커다란 고민들을 하나하나를 다 응시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아까 마음이 쉽게 다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다친 마음들 욕구가 해소가 안 됐거나 내가 하려던 것이 잘 안 되어서 생기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바라봐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의 학창 시절을 돌아봤던 거죠. 내가 그때 어떤 말로 힘을 얻었지. 그때의 기억이 노력하면 잘 떠올라요. 아직도 몇 학 몇 반이었는지 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담임쌤 이런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서 이게 문제야. 그렇구나. 다 기억나세요? 네, 저는 다 기억하죠. 뭐 여름날이었지 체육복 빌리려고 내가 어디 갔는데 누굴 마주쳐가지고 인사 나누는데 걔가 나에게 따뜻하게 이런 말을 건넨 적이 있었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생생하게 남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에 녹일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장면에 내가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창작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저는 이 시집 읽으면서 마음에 되게 들어온 시 중에 하나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제 다 제가 제 마음에 겹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취향의 발견이라는 시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제존바 또 길에서 책 읽고. 저는 학교에서 사실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 애는 아니었고 저는 구석에서 책을 좀 많이 읽는 애였어요. 뭐 친구가 아예 없던 건 아니지만 뭐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노는 것보다 책 읽는 게 차라리 마음 편했던 불편하니까 그런 애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그 길에서 또 책 읽는 애들. 더는 누구도 책벌레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책벌레가 되어버린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아이가 마지막에 언젠가 나도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는 그런 시라서 내가 이랬는데 생각을 하면서 어땠어요? 이때 길에서 책 읽는 아이였나요? 네, 길에서 읽었어요. 책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당시에 멀티태스킹에 대한 강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고 이런 것만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하는 것 같은데 잘 외워지지도 않고 음악도 흘려듣게 되고 그렇죠. 하지만 책을 좋아하기도 했고 근데 책을 제가 정말 좋아했던 이유로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제가 취향의 발견의 마지막 구절 아까 언젠가 나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에 있는 등장인물들은 훌쩍훌쩍 잘 떠나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발에 묶여 있잖아. 고등학교라는 곳에 묶여 있는데 그리고 주말이 지나면 또 야간 자율학습이 펼쳐질 텐데 매일매일 그런 생각하면서 독서라는 게 좋은 게 내가 지금 못하는 것들을 거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현장이어서 그렇구나가 바로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그래서 소설을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어릴 때 이런 적도 있어요. 우리가 스낵을 사 먹잖아요. 어릴 때 좋아했던 과자 있어요? 저 조리퐁. 조리퐁 지금도 잘 먹어요? 지금은 잘 안 먹어요. 그래요? 이제 건강 관리를 하시는군요. 근데 어릴 때 좋아하는 과자가 평생 간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랜만에 먹어도 맛있을 겁니다. 조리퐁은. 맞아요. 지금도 좋아요. 예, 우유 타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저는 자갈치인데 여전히 자갈치를 제일 좋아하고. 근데 제가 어떤 학생이었냐면 활자를 읽는 걸 좋아해서
과자 뒷면에 있는 걸 다 읽는 사람. 이게 저였고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집에 전화번호부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두꺼운 책이잖아요. 이걸 왜 봤냐면 사람 이름 보려고. 맞아. 너무 신기한 이름들이 많은 거야. 오은이라는 이름 어디 갖다 붙이지도 못해.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냥 활자에 미쳤기 때문에 봤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에 눈을 뜨게 되니까 아, 이야기를 읽으면 주인공뿐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어떤 사건을 거치면서 변화하는구나. 그 변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절은 변화라는 게 별로 안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변화에 대한 갈망이 컸던 시기였고 그래서 이제 문학에 좀 많이 마음을 내주었던 거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에게 문학이 참 필요한 네네. 것이다.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있고 뭐 내가 한 명의 이제 성인으로서 만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내가 나의 특별한 개성이 점점 이제 네네. 갖추어지는 시기이기도 해서 그 시기에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문학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그런데 또 그 생각도 있어요. 아주 솔직히 저도 고백을 하면 아까 지금 이야기 얘기하셨는데 전 청소년 때 시 안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는 시가 저한테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쓰는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네. 없어요. 저는 심지어 질문도 했어요. 선생님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인들은 다 돌아가신 걸로 나오는데 그럼 요즘 사람들은 시를 쓰지 않나요? 그니까 저는 교육과정 배우고 가장 가까웠던 건 성북동 비둘기가 가장 가까운 정도였던 것 같고 사실 그 시절엔 저한테 시는 되게 좀 멀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어떨까요? 이 10대들이 과연 시를 좋아할까요? 저희 때랑은 좀 다르게 요새는 살아있는 시인들의 시도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시간차가 좀 좁혀진 느낌이 있는 거죠. 마음의 일에 실려 있는 나는 오늘이라는 시도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기도 하거든요. 뭔가 일제 강점기에 쓰였다거나 특히 시조 같은 것은 또 조선 시대까지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 당시 시대 배경을 알아야 겨우 이해할 수 있을.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학창 시절이 어려웠던 게 시를 보면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하고 이 시에 밑줄친 시어의 의미가 뭘까?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 광복에 대한 염원일까? 아니면 개인의 어떤 그 회복을 위한 바람일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문제를 생각하고 시를 읽으니까 재밌겠어요? 재미가 없지? 그래서 뭔가 당시에는 좀 쫓기는 듯이 시를 읽었기 때문에 저한테도 굉장히 멀리 있는 장르가 시였고 소설은 그나마 이야기가 있으니까 제가 잠깐 다른 세계에 빠져들 수 있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저도 인찬 씨님처럼 시에 대한 매력을 잘 알지 못했던 시기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요즘 청소년들이 참 좋네요. 네, 시를 빨리 접할 수 있어서. 제가 학교에 가면 청소년 시집들을 많이 애들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걸 봤어요. 아, 우리 때도 청소년 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깜짝 놀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은 10대 때부터 시를 쓰는 친구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뭐 예고, 음창과 뭐 이런 전공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나 시 쓰는 게 좋아, 네. 읽는 게 좋아라고 해서 저는 뭐 북토크나 낭독회 같은 거 하면 10대 독자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이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강연 같은 거 하거나 북토크 가게 되면 10대 독자들이 저도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서명하고 이제 인사하려고 하면 제가 사실 요새 시를 쓰고 있는데 보여드려도 되냐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맞아. 보여주잖아요. 세심하게 읽고 이거 한 편 한 편에 대해서 비평하거나 뭔가 나아질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꼭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 마음으로 계속 써야 된다고. 계속 쓰면 언젠가 내가 모르는 곳에 도착해 있을 텐데 그때 기분이 되게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정말 무목적성으로 쓰는 거잖아요. 시 쓰는 게 좋으니까. 그때만큼 행복한 적이 없어요. 사실 시인이 되고 나서 쓴 시는 어쨌든 우리가 마감 때문에 쓰거나 뭐 책을 위해서 쓰거나 하기 때문에 목적이 있단 말이지. 하지만 그때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쓰고 있다는 거는 내 안에 할 말이 있다는 것. 내가 어떤 표현을 하고 싶다는 것, 이것을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욕을 펌프질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계속 쓰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 이 텍스트 힙이라는 말이 뭐 이제는 이제 유행이 좀 지났다 싶기도 한데 한창 말이 돌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요. 시가 뭔가 하입되고 있다 지금 되게 뭔가 약간 왠지 모르게 시가 하입되고 있다. 근데 왠지는 잘 모르겠다. 나도 시인이지만 이런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좀 어때요? 이런 왜 그런 것 같아요? 제 시는 아니어서 하입되고 있는 게 모르겠지만 지금은 X가 되었지만 트위터가 생겼을 때 그렇게 시 구절들이 많이 맞아요. 그 업로드되고 뭐 사람들에게
유포가 됐죠. 리트윗이라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 시집은 안 읽어도 어떤 시 구절은 알게 되고. 가령 이제 인천 시인님의 사랑해도 혼나지 않는 꿈이었다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전혀 맥락도 없이 딱 한 문장 혹은 두 문장 정도가 잘려서 올라가는데 이게 사실 섹스팁의 원조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 문장 자체로 뭔가 상상할 수 있잖아. 이 시의 전문을 안 읽고 이 문장만 소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문장에서 각기 자기 자리에서 이 문장에 쓰인 상황을 생각할 거 아니야. 왜 사랑해도 혼나지 않는 꿈일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만의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의 소비도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도 서서히 한 발 한 발 시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는 편인 거죠. 맞는 말씀이에요. 문학을 즐기는 방법은 다양해지면 네네. 당연히 좋은 거니까 뭐 원래 사실 그렇잖아요. 시 한 편을 다 읽어도 어느 한 구절, 그렇죠. 한 문장, 하나의 이미지가 나를 때리기 때문에 그 때린 것들이 나한테 너무나 크게 남아서 그 시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기도 해서 그 또한 좋은 시를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까 인천 시님도 제 시 중에 취향의 발견 읽으시면서 언젠간 나도 떠날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어쨌든 남아가지고 이 시를 더 좋아하게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나도 그때 떠나고 싶었던 모양이구나. 그런 문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시가 어렵잖아요. 특히나 청소년 시가 아니라 우리가 기성 그 독자들을 향해서 쓰는 시들은 더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그때도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찾겠다고 마음먹으면 훨씬 더 홀가분하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어떤 시를 읽는 법도 같이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흐뭇합니다. 이번에는 오은 시인의 또 다른 근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필사 책을 내셨어요. 근데 저는 필사 에세이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렇죠. 이게 있는 장르였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은 지금까지 나왔던 필사책들이 기존에 있던 뭐 시 구절 혹은 이제 명언 같은 것들을 받아 적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필사를 위한 책을 쓴 거는 아마 최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 에세이면서 네. 이 중에 어떤 문장들이 필사를 할 수 네, 있도록 네. 만든 그런 책이에요. 근데 사실 읽다 보면 원래 그런 순간들 오잖아요. 산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오려내가지고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생 때는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 읽었을 때는 어떤 부분들을 블로그 같은데 타이핑해서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 되게 자주 했었거든요. 너무 오리지는 않고 오릴 수는 없어서. 그 뒷페이지에도 글자가 또 있잖아. 그게 문제다. 책이 두 권이면 모르겠는데 학생 때는 돈이 없으니까. 근데 돈이 있어도 약간 책을 자르는 건 좀 약간 저항감이 있네. 근데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내가 잘 간직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 책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산문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되고 뒤에는 그 부분 중에서 자필이죠. 그 자필로 쓴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책의 일부분을 또 이렇게 가져와 놨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보고 옮겨 적을 수도 있고 마음에 남는 부분들을 직접 이 책에 옮겨 적을 수 있게. 근데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올해 제가 책이 두 권을 출간을 했는데 사람들이 참 부지런하다고 해요. 근데 이 책은 제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당신의 밤과 음악이라고 이상엽 시인이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에세이 연재를 했었거든요. 이 담당 편집자가 이거는 필사를 하고 싶어지는 글이다 해서 필사 에세이 컨셉으로 바꾸고 저와 유희경 시인의 책이 동시에 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둘 다 필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유희경 시인의 책에는 천천히 와라는 제목의 책이거든요. 저는 제 글씨가 이제 여기 실려 있지만 유희경 시인의 어머니의 글씨가 담겨 있어요. 그렇구나. 아주 각별한 책이죠. 저는 필사를 이것 때문에 처음 해보게 됐어요. 왜 필사를 할까를 저도 알아야 이 책을 홍보하거나 이 책을 어딘가에 소개할 때 저도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책들의 구절들을 적어보니까 필사는 천천한 과정이잖아요. 한 번에 빨리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또박또박 한 장 한 장을 담으면 쓰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이 이 문장을 썼을 때의 감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 자체가 좀 생생해지기도 하고 짧은 시간을 좀 길게 늘려 빼는 게 필사의 시간이구나. 우리가 어떤 순간이 너무 짜릿하지만 금방 흘러가서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 여운이라는 것을 길게 늘려 뺄 수 있는 시간이 이 필사라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같이 출간되었던 유희경 시인의 천천히 와 있는 구절들을 써보는데 이 작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구나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개성부터 시작해서 어떤 상황을 묘사할 때
어떤 쓰이는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것들, 내가 잘 쓰지 않는 표현들 이런 것들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가장 중요한 건 그 화자의 어떤 심경 변화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쓰는 와중에도 그 안에서 처음에 좋았다가 싫었다가 망설였다가 설렜다가 하는 것이 다 느껴지거든요. 아, 시간을 들여 뺀다는 건 내가 그 감정의 변화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목도하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담기는 행위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필사라고 하는 건 느린 읽기다. 네네. 일부러 더 느리게 읽으면서 곱씹고 원래 또 음식도 오래 씹으면 다른 맛이 나기도 하니까 그 문장을 또 다른 맛으로 느끼고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이겠다. 오래 씹으면 소화도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써보면 소화가 잘 되지 아무래도. 그렇죠. 소화도 잘 되고 네. 다른 맛도 낼 수 있고. 근데 저는 약간 이 책 읽으면서 또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자필이 들어갔는데 글씨를 너무 예쁘게 잘 쓰는 거예요. 글씨 왜 이렇게 예쁘게 잘 써요? 글씨를 잘 썼어요 원래. 잘 썼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2009년에 첫 시집을 내고 제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그때 제일 많이 다친 부위가 오른쪽 팔꿈치예요. 팔꿈치 관절이 몇십 조각이 나서 다시 붙이는 수술을 하고 재활을 오랫동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팔목이 거의 안 돌아가거든요. 팔목 관절과 팔꿈치 관절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처음에 회복하고 다시 글씨를 써보니까 옛날 글씨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팔로 글씨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그때부터 뭔가를 받아 적기 시작했던 거죠. 아마도 그게 저한테는 필사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씨체가 옛날 글씨랑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뭔가 이게 좀 예쁘게 보인다면 나름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 쓰기 연습을 다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아니 이게 약간 저는 진짜 악필이거든요. 성격이 급하고 안 좋아서 성격도 악이잖아. 이건 아니야? 맞는데 저는 글씨를 되게 날려 쓰고 이게 또박또박 잘 못 쓰거든요. 근데 너무 개성 있어 황진찬에요. 나 황자 쓸 때가 되게 이응을 작게 쓰고 이렇게 뻗침을 시원하게 뻗거든요. 뭔가 정말 조선시대의 문필가들 이렇게 서명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필체입니다. 이게 악필을 숨기기 위한 방법인데. 그래요? 근데, 흘려쓰기? 네, 제가 글 악필인 이유도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어. 손으로 필사를 잘 안 해서. 오히려 노트에 그런 거 있었잖아. 뭔가 획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각야 거겨 쓰는 것들. 진짜 싫어했어요. 저는 그래서 또 청소년 시절에 필기를 거의 안 했어요. 필기를 거의 안 했지만 좋은 대학에 갔다. 왜? 머리가 다 기억했어. 쏙쏙.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뭐 어때라고 하는 네. 산문집이 또 새롭게 네.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림도 어떻게 이렇게 예쁜 것들만 골라서 했을까 몰라. 예, 다른 출판사긴 하지만 2020년부터 21년까지 쓴 것이고 2020년부터 25년까지 신문에 연재했던 칼럼이 묶인 것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너 진짜 부지런하다라고 마음에 말을 들은 건 아니고 부지런하게 살아왔으니까 원고가 쌓여서 나오는 거기도 하죠. 저는 이 뭐 어때라는 책도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칼럼은 칼럼의 맛이 있거든요. 되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고 잡미가 별로 없어. 잡미가 별로 없이 이 신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되게 뭔가 이렇게 소재도 주제도 톤도 되게 정제돼 가지고 딱 만들어진 그 느낌이 있는데 단어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맛이 되게 맛깔나더라고요. 이 책이. 안 그래도 원래 오은 시인의 글쓰기는 원래 그렇게 딱 떨어지는 맛이 있는데 이 책은 더더욱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정말로 이게 한 편 한 편 이렇게 그냥 넘겨 읽으면 되게 깔끔하게 딱 넘어간다. 진짜 넘기는 맛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은 좀 그런 책이기도 했거든요. 어때요? 이 책 칼럼 모아서 읽어보니까. 작가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시집을 묶어도 지난 몇 년 동안의 궤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야기에 마음을 뺏겨 있었구나, 어떤 상황에 집중했구나, 어떤 감정에 몰입하려고 애썼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시에서는 그런 게 더 느껴지면 개인의 내향적인 거, 내밀한 부분이 느껴진다면 산문은 제가 이제 제 이야기만 쓸 수 없으니까 사회와 삶과 사람과 교호하는 이야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때 뭘 했구나, 이 시기에 어떤 생각을 했구나가 집적된 형태로 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기를 쓰지 않더라도 지난 5년 동안 오은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뜨문뜨문 드러나 있는 거죠. 아 맞아, 내가 이때 여길 갔었지. 이때 내가 어딘가에서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 그러니까 이 글에 담겨 있으니까 그때 그 순간이 생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 쓰는 사람의 장점이라면 조금 더 자신의 개인적인 기억 혹은 어떤 특정한 기억을 글로 인해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 맞아. 혹은 풍부하게 기억할 수 있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난 6년간의 기록이기도 하면서 오은이라는 개인이 그냥 6년 동안 어떻게 사고하고 변화했는지가 담긴 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또 함께 이야기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아 맞아,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맞아 이때 이랬었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확실히 있어서. 코로나 한복판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 그때는 마스크를 무조건 쓰고 다녔어야 했는데, 그때는 정말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사람 발견하면은 다 눈초리가 엄청 매서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떠올리게 되는 것이기도 네. 해서 되게 좀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이건 진짜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다독임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그렇죠. 했는데, 지난 10년간 오은이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담긴 집적물인데, 오은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기를 통과해 왔는지, 여기에는 크게는 코로나, 뭐 계엄 이런 것도 있지만 작게는 뭐 아시안 게임도 있고 뭐 가을 축제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어 놨던 사건들이 가득한 것이고, 매년 특정한 시기에 떠오르는 일들 있잖아요.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생각이 나고, 뭐 그런 것들 잊고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매 다시 이야기하는 게 등장하거든요. 저도 매달 한 번씩 글을 쓰기 때문에 4월에 꼭 세월호 전후에서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참사가 있던 그날 전후로 해서. 그러면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하는데, 작년과 재작년과는 다른 글을 써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를 또 떠올리게 되는 게 또 저의 숙제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마음 다잡고 기억하게 되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문 쓰기가 옛날에는 좀 버거운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어쩌면 내가 나를 잘 기억하라고, 혹은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잊지 말라고 나한테 주어지는 지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도 지금 노란 리본은 오늘도 노랗다라는 네. 글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 혹은 뭐 이동권 같은 네. 것들 같이 다루기도 하고,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네. 함께 다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하고 연대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거기에 함께 이제 뜻을 모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 또한 연대의 방식이기도 한 거죠. 제가 또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객들은 엄청나게 날카롭고 그 빠른 필치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강렬하게 글 쓸 수는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뭔가 나는 단정 짓는 것,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애둘러 이야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서 진검도를 건너서 여기까지 도착하는 방식의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란 거를 10년 동안 사문을 쓰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걸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하려면 어떤 방식의 이야기를 건네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란 거를 이 두 권의 책을 쓰면서, 다독임과 머어대를 쓰면서 느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찬시 님도 지금 이제 10년 넘게 글을 써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15년 넘었네요. 이제 15년이 됐네. 내가 점점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글인 것 같아요. 안 좋은데 좋다고 쓰기도 어렵고, 좋은데 억지로 숨기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잘 어떻게 하면 나만의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글이라는 매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 10년 동안 연재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물론 달에 한 번이었죠. 네. 달에 한 번이긴 했지만 10년 동안 꾸준하게 어떤 글을 써온다는 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긴 또 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부터 예. 펑크 낸 적 있어요? 펑크 낸 적 없습니다. 아 훌륭하다, 훌륭해. 10년 동안 펑크 없다. 신문은 또 마감 일자가 주어지면 그 날까지 어쨌든 밤에 윤정기의 그 신문이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마감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마감일 닥쳐가지고 보내는 경우보다 하루나 이틀 일찍 보내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너무 성실하다. 왜냐면 다음 주가 마감이라면
이번 주에 슬슬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최근에 내가 했던 메모 중에 뭐가 있을까? 동시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억과 사회적인 기억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그 일주일 동안 하면서 하루 날 잡아서 쓰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 마감을 계속 지키고 마감하고 싸우면서 살아온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책을 만드는 과정도 정말 마감과의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다. 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써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힘들 때 펑크를 낸다거나 뭐 많이 늦는다거나 이런 경우들 어떨 때 있었어요? 저는 산문에는 없었고 산문은 보통 이제 그 지면 자체가 신문 잡지이긴 하지만 잡지 같은 경우는 청탁이 들어올 때 내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깜량도 보고 그쵸. 뭐 분량도 보고 내가 쓰고 싶은 주제인지도 보게 되면서 바로 이제 생각을 해서 답장을 드려요. 제가 쓸 수 있는 주제가 아닌 것 같다. 제가 쓰기 좀 어렵다라는 식으로 보내서 그때 결정을 하는데 시는 있었어요. 시는 쓰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 반년 동안 시를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내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산문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해도 뭔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 어떤 말을 길어 올려서 시로 쓴다는 게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때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그 작년에 계엄 이후에 한 2달 동안 그때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많이들 그랬죠. 뭔가를 쓸 수가 없는 그때는 상황인 다들 거야. 모두가 정신이 없어서. 예. 뭔가 지금 꿈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이 현실이 비현실과 겹쳐가지고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못 썼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기, 가령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그 다음 달에 제가 시를 한 편 썼어요. 그 시를 쓸 수 있었던 건 당연히 마감 때문이었겠지만 마감을 하면서 왜 그 시를 쓸 때 좋았냐면 아, 내가 쓰던 시가 지금까지 계속 어쨌든 슬픔이었구나. 왜 시인들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심지어 기쁨이라는 제목 그 단어가 제목에 들어가는데도 왜 다 읽으면 슬플까? 왜 우리는 슬픔에 기울어지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시를 다시 또 쓰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평생 나는 나를 알아가겠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죽을 때쯤 해서야 겨우 짐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동시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누군가를 알겠다고 말한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것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 너라는 사람 다 잘 알아. 너 같은 부류는 빤하지 뭐. 이런 식의 단정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식으로 살아야겠구나. 그게 어쩌면 어른이 되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시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도 일단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나를 알아가는 일이고 바라보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과정 속에 놓여 있어서 어떻게든 마감은 지켜진다. 네. 또 써야 정확히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알아요. 말할 수 있지만 쓰면 내 생각이 조금 수정되거나 정교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온 시인이 마감을 대하는 방식들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글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온 시인한테 시라고 하는 거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 언제 들어도 어렵고 그니까. 매 자리마다 다르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다름에서 닮음을 찾아가는 여정 같아요. 저한테는. 예전에는 닮은 것들 속에서 뭐가 다른지 찾아가지고 시에 적는 걸 좋아했어요. 그게 개성이니까. 같은 빨간색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빨간색, 누군가는 붉은색으로 쓰지만 어떤 사람은 불구스름한 색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다르게 쓰는 데서 나의 개성이 돋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뭔가 다른 것들 속에서 닮음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들기도 했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아가는 한 시민이기도 한 제가 뭔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 다른 풍경들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은 이 사회를 읽는 눈을 갖게 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다 당연히 한편 한편 다른 것이지만 이 다름 속에서 어느 닮음으로 향하는 여정이 아닐까. 제가 재작년에 출간했던 시집이 없음의 대명사라는 제목의 시집인데
그 시집에 실린 시들이 다 대명사잖아요. 다 다르죠. 그 내용은 다르지만 대명사라고 우리가 명사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 다름에서 닮음 쪽으로 향하는 과정으로 나의 시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은 다름 속에서 닮음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답하고 싶네요.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가 정말로 절실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게 되니까 서로 닮은 것들이 있어야 서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오은신에게 지금 시쓰기란 그런 대화를 위한 만나기 위한 그런 접점을 마련한 일이기도 하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오은신이 사람을 너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얘기를 최근에 여러 번 들으니까 내가 너무 달아오른 상태인가? 좀 냉기가 필요한가? 이 사랑에 이걸 대한 열정을 좀 식혀야 되는 게 아닐까? 10년째 그랬으면 시킬 수 있는 레벨은 아니에요. 제가 10년, 10몇 년 봤는데 타버려야 되나 어. 그러면? 이제 소진돼야 되나? 시킬 수 있는 레벨은 아니야. 지금 그렇구나. 그냥. 최근 들어 정말 오은은 사람을 진짜 좋아한다, 사랑한다, 열렬히 사랑하는구나. 그런 정도는 아닌데 너무 내가 그렇게까지 사랑하나? 사랑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줄 정도면, 게다가 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면 제가 이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기본 온도가 뜨거운 좀 기본 정상 체온 자체가 좀 높은 상태인 이런 이제 항상 이렇게 뜨겁게 알겠습니다. 뜨거운 오븐이라고 뜨거운 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코너를 준비해봤어요. 네. 저희는 황인찬의 녹록한 낭독이라고 해서 오늘 모신 손님의 그 텍스트 가운데 이제 마음에 남는 부분,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을 읽는 자리를 준비해봤는데요. 시집 유에서 유라고 하는 시집에 수록된 구원이라고 하는 시를 저는 되게 좋아하는 오은신의 시 중에 하나거든요. 뭐라면 좋을까요? 오은신의 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지금 뭔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제가 다음 주에 물론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이면 제가 돌아오겠지만 LA에 그 출장을 가는데, 그 이유가 유해수라는 시집이 미국에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 LA 한국문화원에서 초청을 해서 대학교 두 군데에서 강연을 하고 한 군데 그 대중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시집을 번역한 분이 안수현이라는 분인데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한 번도 번역할 때 저한테 이메일을 묻거나 하지 않고 시집이 출간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그 출판사의 그 서문은 이 번역가가 어떻게 이 시집을 번역하게 되었는지 짤막한 사문이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안수현이란 분이 당시에는 한국에 계셨는데 이 시집이 나왔을 때 서점에서 이 시집을 사기 전에 보고 구원이라는 시를 읽고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좋은 시집이라면 지금쯤 누가 번역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무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고다가 시간이 흐르고 이제 기회가 와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구원이라는 시를 또 황인찬 씨도 골라주니까 저도 이 시를 더 좋아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 이 시가 너를 살렸어. 이 문장이 이 시를 살렸어. 이 단어가 이 문장을 살렸어. 네가 이 단어를 살렸어. 네가 물속 깊이 잠겨 있던 이 단어를 하나의 넋을 건져 올렸어. 너와 말은 공생한다. 힘들이지 않아서 힘들고 보잘것 없어서 대단한 아름다운 공회전. 너는 이제 지구 어딘가에서 돌 때까지 헛돌다가 헛돌다가 마침내 감돌게 될 때까지, 이 단어가 이단의 언어가 될 때까지, 너만의 단어가 될 때까지, 네가 이 시를 완성할 때까지 내처 아름답다. 낭독장애는 다르다. 이런 시인데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시가 너를 살렸어. 이 문장이 이 시를 살렸어. 이 단어가 이 문장을 살렸어. 라는 이 문장이 저한테는 오은시인에게 있어서 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일인 거구나.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오은 시인의 시가 필요한 까닭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시가 필요한 까닭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참 좋아하는 시예요. 이 시 자체가 품고 있는 이 말하기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어떠셨어요? 제 시를 제가 읽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읽으면 생경하게 느껴지는 맞아요. 게 있어요. 저는 그 순간이 또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음성으로 제 시를 들을 때마다 놀라기도 해요. 내가 이런 시를 썼다고? 근데 약간 방금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었고, 글 쓰는 일, 시 쓰는 일, 그리고 이런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늘 무대에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마감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리는 일은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네, 결국에는 그런 거죠.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살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새삼 그 가치를 돌아보게 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그런 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희 이제 2부까지 또 달려오셨는데 지금 저희가 거의 3시간 넘게 앉아있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몽롱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왠지 마지막에 살리는 일로 끝나니까 왠지 나중에 시집이 팔리는 일로 한번 나와야 될 것도 같고, 황인찬 시인이 앞으로 여기 앉아가지고 매달에 한 번씩 어떤 사람들을 여기서 만나게 될지 궁금해서라도 제가 당장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을 해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찬 시인님이 워낙 잘하시기도 하지만 저랑은 다르게 차부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깊숙한 곳에 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첫 회라 좀 긴장하기는 했지만 워낙 편하게 대해주셔서 저도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황인찬의 녹록, 오은의 눅눅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황인찬의 녹록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녹록은 저희 앞으로도 여러 작가들 모시고 여러 이야기들, 문학과 더불어서 책과 더불어서 서로가 살리는 일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눌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기타 등등 많은 관심과 댓글과 응원과 성원과 안내와 광고들 모두 욕심이 과하다. 부탁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2회차 그 게스트에 정말 황인찬 시인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나와가지고 본때를 보여주고 가야. 저는 시인 고성경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절대 못 막아줄.